사는 것,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면 또 씻고 화장실 가고 씻고 밥하고 빨래하고, 생각으로 보면 어제 본 그 환경과 오늘 지금 닥치는 환경이 다 같습니다. 10년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일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늘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일상의 반복이 지겹죠. 지겨워. 아침에 잠깐 한 일이 무엇이냐, 일어나서 화장실 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아침에 밥을 무엇으로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늘 한도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그 반복, 명화문냉, 빛이 있다, 어둠이 있다, 아침이 왔다, 저녁이 왔다, 늘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는다, 일을 한다. 오늘 4월 24일입니다. 6시 14분. 오늘 아침은 미처 어제 저녁에 막걸리를 한 병 마시고, 그런 과정에서 쌀을 얼려놓지 않아서 떡이 있습니다. 떡을 먹고, 떡, 두부, 계란, 그리고 참외 하나, 그리고 포도 6송이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늘은 인간개발 시리즈 제5권 봄날 증득을 읽어갈 차례입니다. 봄나라 인간개발 시리즈 제5권 봄날 증득. 문화일정렬 감각개발을 통한 두뇌혁명, 인류 최초로 밝혀진 인간개발 자아완성 프로젝트. 감각으로 활짝연 하늘이 자기가 연 창세기이며 최초이며 현실의 공간으로서 천지만물 우주만유 몸과 마음의 바탕이며 창조의 원천인 본태양으로 냉철한 지혜광명과 뜨거운 사랑과 에너지의 보고인 그 텅 빈 무한의 하늘, 정체성 자리 본태양의 코드를 꽂음으로써 무한 공급을 받아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바뀐다. 이러한 이치를 회오하고 증오하고 증득하여 늘 하늘 봄의 생활을 하여야 다시는 생각의 회오리에 빠져 윤회하지 않는 불태전의 경지다. 봄나는 봄이 나라는 말이다. 늘 자기를 람보듯이 바라보는 늘봄이다. 여기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가 하나가 되어야 제로의 자리를 잡아 바라봄이 가능하고, 늘 바라봄 늘봄이 되어 하필이다.
돌아봄 수행의 단계는 현재의 생각이 과거의 생각을 보고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을 보므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간적인 분열에서 오는 자아의 분열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수행 단계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고 하는 분열된 자아가 가상적으로 존재한다. 본격 돌아봄을 통해 분열된 자아가 합일이 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의 자아가 되는 동시에 그 하나마저 사라져 시간이 없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안주하여 무국, 극락을 수용하고 암흑음과 광명량이 공존하는 주위의 원형 태극을 보게 되고 음양의 기운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어 축소와 확대작용을 반복하면서 무궁하게 운행하여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생성하고 유지하고 파괴하는 우주와 삶의 이치를 대각한다. 이렇게 되면 좌뇌번위로 생각번위로 양유지로 돌아가던 순친의 삶이 좌운의 합작으로 감각과 생각, 음과 양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후천세계가 열린다. 봄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며 음이면서 양이고 양이면서 음인 제로 의식이요 제로 에너지다. 그러므로 음양으로부터 벗어나 음과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그리하여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된다.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살던 혼돈의 삶은 질서있고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뀐다. 대립갈등, 투쟁의 삶은 자유평화 행복의 삶으로 바뀐다. 현상의 자기, 허상의 자기, 업장의 자기는 본연의 자기, 실상의 자기, 해탈의 자기로 바뀐다. 편안하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삶을 완성하여 소원성취 만사 형통이다. 봄나가 소우주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인 천지만물의 주인이므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자체인 까닭이다. 이 봄나에 점을 찍고 도장을 찍어 증득을 하여야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고 천지의 주인으로서 숨색이 없는 어진 심성의 소유자가 된다. 만물의 영장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봄나라의 건설의 길이란 무엇인가? 봄나라 건설이란 생각, 양이 감각, 음을 이기는, 양이 음을 이기는 선천세계를 감각, 음이 생각, 양을 이겨, 음이 양을 이겨 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나라고 하는 지도리를 세우고 칼날을 세워 주체성을 확립하여 봄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 봄나가 감각을 열고 닫으며 봄나가 생각이 들락날락하도록 하면서 옵션을 걸어 음양의 상극관계를 상생으로 돌려 수신 제거하고 지국 평천화하는 후천세계 건설의 길이다.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선천의 윤리도덕을 남성 여성이 대동소이한 이치대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후천의 윤리도덕 우주의 이치 승리에 따라 남성과 여성 부부관계, 부자, 부모 자식관계, 형제 자매관계, 친구와 동료관계, 관원 상제의 문제, 국민과 국민과의 문제, 자연과 인간의 문제, 영과 육의 문제, 물질과 의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종교의 문제 등 사회 전반, 지구촌 전반의 인사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여 실질적으로 봄날을 정립하여 나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하여 천하를 구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여 가해자는 총체적인 후천의 윤리도덕을 건설하는 것이 봄나라 건설이다.
이제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던 대다수 사람들에게 생각에 의거한 윤리도덕이 아니고 우주의 이치에 의거한 법나에 의거한 새로운 윤리도덕을 밝혀 길을 잃고 도탄에 빠져 헤매는 모든 인류를 구하는 일, 이것이 봄나라 건설이다. 제1권 율봄의 생활, 제2권 나는 봄이다 고로 존재한다. 제3권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제4권 봄나는 어떻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가. 여기까지가 봄나를 찾는 수행의 과정과 승리를 밝혀 내 기둥이 완전히 섰으나 대들보를 올려 상량식을 하여야 지붕을 덮고 한 채의 건물이 완성되는 위치로 제5권에서는 봄나의 증득이 나올 차례다. 봄난을 통해 실제로 당면하고 괴로워하고 불편해하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따르고 실행 가능한 진리적 삶의 길을 밝히고 제시하여 도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봄나라 건설의 상량식을 거행할 것이다. 봄 이 여성과 남성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에서 음양으로 벌어졌다. 이것이 태극기가 말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제로이면서 하나인 본연의 나, 본질의 나, 우주적인 나 봄나에서 음양으로 갈리어 사람은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현상의 나로 나타났다. 하나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지만 음과 양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는 무촌이다. 둘이면서 하나다. 다르면서 같다. 반반이다. 우주의 입법에 따라 가정을 이루려면 무촌인 여자와 남자와 부부가 되면 일촌인 자식이 나온다. 그러므로 우주가 그렇듯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과 제로와 일이 공존하여야 한다. 가정과 부부만 있고 자식이 없으면 우주의 섭리에 위반하여 올바른 가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다. 천지와 인간의 관계는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 사람과 몸 천지의 관계와 같아서 천지만 있고 사람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본연의 나, 봄나, 우주적인 나, 본체 하나 자리에서 보면 남녀가 다르지 않고 같다. 그러나 현상의 나, 동령으로 보면 엄연히 남녀가 다르고 같지 않다. 봄나의 정측성 측면에서 보면 여자, 감각, 공간만 있고 봄나의 창조와 운행의 측면에서 보면 여자와 남자, 생각, 시간의 상생, 협조작용으로 창조와 유지와 파괴가 이루어진다. 선천에서는 하늘을 양으로 보고 땅을 음으로 보아 양이 음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으로 윤리도덕을 세웠으나 후천에서는 하늘을 음으로 보고 땅을 양으로 보아 음이 양을 이기도록 하여 체와 용을 바로잡고 지도들을 세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인간 본연의 나인 주체성을 확립하여 음양 상극의 선천세를 마감하고 음양 상생의 도로 후천의 새로운 윤리도덕을 세운다. 그러므로 후천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여자 음이 아니고 음도 양도 아닌 하나짜리 인간 본연의 주체성이다. 이렇게 되어야 음양이 대동소이한 삶의 운행이 절도에 맞게 돌아간다. 우주의 운행은 여성이 바탕이 되어 주어야 남성이 출입을 할 수 있어 배를 짜듯 날줄 수줄이 짜여 주야와 추나추 등 사계가 순차적으로 돌아가 만능 만덕이 나타나 물질 문명의 풍요는 물론 정신문화가 꽃피어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대성경사의 봄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부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몸이 갈려 나왔으므로 결혼을 통하여 하나로 합쳐야 자식이 생기고 비로소 가정이 성립한다. 가정이란
우주라고 하는 큰 집의 원리와 똑같이 여성과 남성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고 제로가 되어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두어야 우주의 섭리대로 살림살이가 돌아간다. 여성은 바탕이요 공간이라면 남성은 은행이요 시간이다. 우주가 공간과 시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듯 가정도 여자와 남자의 상호관계로 돌아간다. 결혼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 중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봉사하고 헌신함은 물론 자기를 제도해 줄 수 있는 상머슴을 골라야 한다. 그래야 팔자를 고친다. 어떤 남성을 남편으로 선택했느냐가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다. 여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똑같은 여성이라도 장군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군이 되고 장교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장교가 되고 하사관의 부인이 되면 자기도 하사관이 된다. 여성을 밭이라면 남성은 씨앗이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기에 맞는 토양을 찾아 씨를 뿌려야 농사가 잘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고 남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후보생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게 프로포즈하여 허락이 떨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영광이고 인생 최대의 은인을 만난 셈이다. 선천에서는 가정의 주인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종이었지만 후천에서는 여성이 주인이고 남성이 종이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내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보호하고 헌신하여 분골쇄신 자기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기개발과 능력의 향상이 오고 덕을 쌓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간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수순을 밟아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인간을 완성하여 환웅이 웅녀를 사람으로 만든 것과 같이 또는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이불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아내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이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하나의 주체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무한 책임사원이다. 아내는 남편이 도달한 의식의 수준에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만큼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에 의해 길러지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다. 아내는 음식과 같이 남편의 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남편의 카르마, 성질, 기질, 체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로부터 영적으로는 영향을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므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성은 어떤 남성의 정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함부로 생각하여 문란한 관계를 삼가야 한다. 아내는 남편이 옵션을 거는 데 따라 아내는 거기에 순응하여 장을 만든다. 가정의 문제는 오로지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부부의 윤리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로 운행되는 우주 성립과 운행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에 있고 가정을 운행하는 것은 남성이 어떤 옵션을 거느냐에 있다. 부모와 자식,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여 남편을 삼으면 가정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가정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여 자식이 태어나야 우주의 원리와 같이 제로와 일이 성립되어 가정이 운행된다. 제로란 부부 사이가 무천이며 일이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일천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낳은 까닭은 5만 대에 걸쳐 그중 한 사람이라도 인간 완성에 성공하는 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대우주의 섭리에 따른 행동이다. 부모의 DNA로 잉태된 아기의 몸은 인간한 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서 태어날 아기의 영혼이 사는 집이다. 영혼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 현상의 자기가 본연의 자기로 진화 발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영혼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현상적인 삶의 과정이다.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스스로 건 옵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것은 에고 영혼의 진화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자기가 인도하는 최선의 길이다. 그것은 마치 새집을 지어놓으면 주인이 들어서는 이치와 같다. 그것은 마치 공개 입사를 통해 소유자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새 사람이 들어와 주어서 고마운 일이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주어서 고마운 일이다. 부모는 결코 자식의 뜻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변에 의해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았을 뿐 영혼은 부모와 전적으로 다른 독립된 인격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처음부터 성승의 관계요, 피치 못할 숙명의 관계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것이 고마워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애지중지 정성을 다한다. 그 책임은 오로지 자식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다. 마찬가지로 자식 역시 그 기간을 통하여 재롱을 부리고 어리광을 부리면서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아 마친다.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의무도 없고 자식 또한 부모의 효도하고 복량할 책무 따위는 없다. 무거운 짐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이 말은 심리적인 부담이나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인정을 베풀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고 가는 인륜의정까지 막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도와주고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식이나 부모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을 긋고 원칙을 정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우주의 섭리는 부모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아 기를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여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아를 완성하여야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남편이나 아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부모나 자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사는 까닭은 오로지 동물성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며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함이다. 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부지간에도 구속되지 말고 부모 자식에 대한 애착, 탐착도 놓아야 한다. 이것이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복을 방해하고 제어하는 가장 큰 업장이기 때문이다. 남편도 남이요, 아내도 남이요, 부모도 남이요, 자식도 남이다. 본연의 나는 누구의 남편도 아니요, 누구의 아내도 아니요, 누구의 부모도 아니요, 누구의 자식도 아니다. 남의 걱정하지 않고 자기 걱정하면서 자아를 완성하고 사람을 완성하는 일이야말로 대우주가 바라는 대도를 실천하는 삶이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길이다.
동기간의 위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동기간이 형제 자매다. 부모와 자식들이 모여 가족이 되고 일가 친척이 되고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었고 전체 인류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지구상에는 600여 종에 달하는 민족과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현재 67억에 달하는 인구가 되었다. 가족이나 시족이나 민족은 혈연 공동체로서 전체 인류라는 견지에서 보면 부분이요 상대이다. 크게 보면 우주의 이치가 제로에서 하나가 나왔으므로 가정이나 시족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시방이 일가다. 모두 같은 조상에서 나온 후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나 시족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고집이나 고정관념을 비우고 동기간에 우애가 있으라는 전통적인 도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포함하는 본연의 자기, 정체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고 확립하여 생각이나 육체나 물질을 초월하여 만물의 영장다운 영적인 존재로서 정신을 계획하여 모두들 자기의 동기로 보고 대하는 옵션을 걸어 자기 가족의 국한을 벗어나 불편부당하고 평등한 대화적인 우애를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살려면 우선 자기부터 인간의 전통이나 윤리도덕 관념으로 하는 업장을 소멸하여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동기들에게 잘하여야 한다는 도덕률로부터 또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벗어 오로지 자아탐구를 통한 길로 매진하여 업장을 소멸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삶, 인간다운 삶,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과 만물을 돌보고 가꾸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할 것입니다. 선천에서는 지역이나 시종 민족으로 분리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역사였으나 후천에서는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글로벌 시대를 열기 위해 선천의 관념을 소멸하여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좁은 의미의 동기간의 우애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동기로 보는 새로운 우애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자기 형제자매에 매이지 않을 때 혈연보다 법연을 더욱 중시하게 될 것이다. 자기 형제자매가 아니라도 누구이든 의식 수준에 따라 관심과 소질이나 재능에 따라 대화가 소통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우애와 친밀도가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지공무사한 인간의 본성의 발로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애다. 의식 수준의 정도에 따라 재편되는 후천의 윤리, 선천의 윤리는 육체본위로 일가 친척이라면 학렬을 유지로 남남일 경우는 나이를 기준으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후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형식상으로는 존속하지만 점차 인간의 의식이 본연의 자기를 회복한 정도 의식 수준, 영적 성숙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나라 출신이냐, 어떤 인종이냐, 직업이 무엇이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본성을 회복하였느냐, 얼마나 감각을 열어 한 생각도 없는 본연의 자기의 정체성, 본성을 열어 깨끗하게 보존하는 능력의 정도, 그리고 일심의 지도를 세우고 주체적으로 옵션을 걸어 흐트러지는 몸과 마음을 모으고 다스리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의 정도,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능력의 정도,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얼마나 밝으냐,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잡아돌리는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만물의 영장답게 삶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결정될 것이다. 육체본유, 물질본유, 권력본유로 이루어지던 선천의 윤리는 형식으로 남고 후천에서는 영성의 진화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서열이 결정될 것이다. 후천에서는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 사상이나 종교를 넘어 새로운 인간의 윤리가 새로운 인간의 신교와 서열이 보편화되는 대명천지 달인이 존경받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세상이 물밀듯이 온다.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람다운 사람이 어른으로 존경받는 세상이 물밀듯이 오고 있다.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밝은 세상이 오고 있다. 전통이나 윤리도덕의 틀을 벗어나고 권위주의의 뜰을 벗어나고 사상이나 종교, 종파로부터 벗어나고 물질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 선악시비, 생사로부터 벗어나야 바른 사람이요, 비운 사람이요, 된 사람이요, 어리요, 어르신이다. 봄치를 몇 가지 고쳐야 할 애잘 선천의 윤리는 장류유서법이다. 후천에서도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는 법도는 버릴 수가 없다. 다만 때와 장소에 따라 그 법에 매이지 않고 그 법마저 비운 자리에서 창조적 주체적으로 새 법을 만들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줄 아는 임기응변의 법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때와 장소에 따라 새 법을 만들어 수행하고 바로 그 법마저 지워 정체성 자리로 돌아가야 창조적인 삶이 사라진다. 우리는 한 생각의 노예가 아니고 한 생각을 방출하고 회수하는 한 생각의 주인이고 누리의 주인이기 한 법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 기존의 모든 내재를 몽땅 비우고 지워야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않아 자기가 편하고 일동이 모두 편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많은 분들보다 미릿하고 먼저 들어가 앉는 것이 편리할 때가 많고 그러므로 장유유서법에 매여서는 안 된다. 술자리에서도 주고받고 권하고 자시는 법에 따라 술자리 예절이 생겨났지만 그 법에 매이면 부자유하고 불편함으로 자기가 들고 싶으면 자기 손으로 따라 마실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술에 약한 사람에게 술을 따르거나 잔을 돌리고 비우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리어 형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행동이다. 연장자나 상관을 우대한답시고 불편하게 안으로 앉기를 안내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자리란 좋고 나쁜 자리가 따로 없다. 그 상황에 따라 안이 좋을 수도 있고 밖이 좋을 수도 있다. 자리란 임시적인 것이지 한 번 앉았다고 고정된 자기의 자리가 아니다. 안에 앉아있던 분이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앉아 잔을 바꾸기만 하면 그분이 앉기에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큰 배려가 될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차를 탈 때도 무조건 연장자를 우대한답시고 먼저 타시라고 권해서는 도리어 불편하고 무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임기응변할 수 있으려면 감각이 활짝 열려 헌법에도 매이지 않아야 자유로운 발상과 행동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두루 살피는 능력이 있어야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힐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나고 화기애애해진다. 사무실 책상이나 의자 배치도 마찬가지고 행사시 좌석 배치도 그렇고 회식 시에도 누구 옆에 누가 앉고 누구와 마주보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좋은지 부단히 옵션을 걸어야 한다. 미리 앉아야 할 경우는 미리 앉고 나중에 앉아야 할 경우는 나중에 앉아야 한다. 이것이 처신이다. 자기 몸을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어디에 몸을 두느냐가 처신의 문제이다. 정해진 법이 없는 가운데 분명히 합당한 처신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이 이때 없으며 없는 가운데 창조적으로 새 법을 만들어 사용하고 다시 지을 줄 알아야 진정한 애가 살아난다. 예절이란 넉넉하고 자유로운 데서 창조적으로 나온다. 봄팔 인간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는 진실이 기본이다. 진실이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사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 대부분 상대방의 단점이나 비판적인 속내를 드러내어 직언을 하기보다는 은폐시키거나 억눌러 삼아버리는 쪽을 선택한다. 속으로는 끓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한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의 왜곡이다. 분열이요 이중성이다. 그렇게 하고 많은 까닭은 상대방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을 내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원수로 여겨 관계가 끊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다. 그것은 에고의 속성이다. 진실을 가리기 위해 치열하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덮어두거나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그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러한 것이 자꾸만 무의식의 저변에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크게 폭발할 업장이 되는 줄 모른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를 내어 싸움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고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화를 내는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고 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여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서로 싸우며 커야 친해진다. 싸움을 통해 못할 말이 없고 못 들을 말이 없어야 싸움이 그치고 자유와 평화가 온다. 자유와 평화는 적당히 덮어두고 지나가서는 결코 오지 않는다. 코너에 몰리고 벼랑 끝에 몰려 거기서 살아나야 자기가 살고 상대를 살린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체성을 발휘한다. 상대방과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싸움이 진행되어야 싸움이 그치고 싸움 가운데서도 여여한 자기의 정체성을 증득할 수 있다. 진실은 싸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다. 싸움을 통해 싸움이 그쳐야 진실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연인관계, 동료관계가 정립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타협과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싸움이 아니고 화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아 진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상대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서투른 부분이다. 싸우고 화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움츠리는 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정립할 수 없고 따라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요원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비정신이다. 봄구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성취이고 만사 형통이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집안 살림을 하는가? 나는 왜 자식을 키우는가? 나는 왜 책을 읽는가? 나는 왜 직장에 나가 일하는가? 나는 왜 센터에 나오는가? 한마디로 일러보십시오. 제 생명률을 추구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된다니 그럼 지금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물론 사람이지만 아직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반인 반수의 중생이므로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여 귀신이나 동물성에 끄달려 사는 목적도 우주의 섭리도 모르고 되는 대로 사는 미숙하고 덜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되면 어떠합니까? 사람이 천지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란 천지만물을 위해서 천지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사람이 되면 굶어 죽을 걱정, 병들어 죽을 걱정, 자식 교육에 대한 걱정,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이 없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 성취와 만사 형통입니다. 사람이 되면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리며 사람을 공경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이것보다 큰 일이 없고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되겠다는 옵션을 걸어 현재의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물어도 사람이 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즉각 서슴없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발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사람이 되려고 삽니다. 봄십 선천의 윤리도덕과 후천의 윤리도덕. 선천에는 인간의 의식 수준이 낮아 미신에 빠지고 귀신이 바로하여 동물성이 인간성을 지배하는 단계에 있었으므로 마치 우리가 개를 먹거리로 걸어 메어놓거나 돼지를 가두어 놓거나 소를 꼬투리로 꿰거나 말에 재갈을 물려 꽃비로 끌고 다니듯이 일찍이 성인 군자들이 나오시어 우매한 중생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로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어 나온 것이 선천의 윤리 도덕이다. 이제 인간의 의식 수준이 좌뇌를 능가하는 컴퓨터가 나오고 지식과 정보의 사이가 도래한 지금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돌아봄으로 감각을 활성화하여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던 선천세계를 접고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두뇌혁명을 단행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여 후천세계를 열어야 하므로 그동안 집단의식화되어 우리를 목조이던 선천의 윤리도덕을 풀고 후천의 이치인 성리에 입각하여 국한되고 제한적인 틀을 벗어나 무한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남녀노소가 평등한 이치를 자율적, 자발적, 창조적으로 인간관계의 윤리도덕에 활용되도록 하는 후천의 윤리도덕에 대한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 그러므로 후천의 윤리도덕은 타율법이 아닌 자율법이다. 객관적인 윤리도덕의 지배를 받던 입장에서 각자가 율법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생활로 전환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체성이 서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인간으로 진일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은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므로 우선 우주의 이치인 성리에 입각하여 국한된 선천의 윤리도덕을 크게 살려 후천의 윤리도덕의 근간을 세워 선후천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에 가치관의 혼란에 빠진 창생으로 하여금 선천의 윤리도덕을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새로운 삶의 길을 터주기 위해 후천의 윤리도덕의 개념 정리가 시급하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에게 집중하여 따라다니던 자식은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아 친구에게만 마음이 쏠린다. 친구란 지연, 학연 등 주어진 환경 조건에 따르는 어변에 의한 조건부여에 대한 조건반사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아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지 못한 미숙한 단계인지라 자기를 알아봐주고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의 말에 긍정해주는 친구에게 끌리는 단계이다. 친구가 좋아서라기보다 자기의 심심함을 달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이며 방편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친구와 관심이 같거나 의식 수준이 같거나 영적 파장이 같아 대화가 통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라기보다는 심심함을 달래주는 손쉽게 만나는 업의 인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나 중고등, 대학, 군대, 직장, 동료라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서로 간의 진로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식 수준이 다르므로 그렇게나 절친했던 친구 사이도 무덤덤해지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고 만다. 자연이나 학연에 의한 친구 사이를 업의 인연이라고 본다면 법연이나 도연에 의한 인연이라야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인간의 정체성과 주체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인간을 완성해가는 법안으로서 서로 간의 믿음과 희생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친구다. 권력을 잡기 위해 동지가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가 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거래관계로 끝날 수밖에 없다. 친구란 소울메이트 정도 되어야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위적인 동반자라야 금생은 물론 세세생생 변치 않는 친구가 된다. 그러므로 혈연으로 맺어진 동기간의 우애 역시 어릴 때 잠깐 형성되었다가 서로가 가는 길이 틀리고 의식 수준과 관심이 다르면 형식만 남지 진정한 우애는 성립되지 않는다. 모든 관계는 유의상정의 법칙에 의한다. 물질도 같은 종류가 화합하고 식물도 같은 종류가 군락을 이루고 동물도 같은 종끼리 무리를 이루는 법이다. 친구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혈연이나 지연은 좁고 국한된 조건부여에 의한 조건반사로 성립되는 어변이므로 잠깐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우정은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서로의 의식 수준이 같아야 하고 우주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도방 가운데서 본심이 객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끼리에서만 가능하다. 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양의 관포지교가 있고 서양의 괴테와 실러의 우정이 있다. 영원한 우정은 이렇듯 쉬운 일이 아니다. 분별, 객심, 애고가 주인이 되는 덜 된 사람끼리의 우정은 시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본심을 회복하여 귀신을 다스리고 동물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된 사람이라야 둘이면서 하나인 이치를 알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무한하고 영원한 우정을 나눈다.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우정, 진정한 믿음은 달인끼리만 가능한 희귀한 경지다. 봄12 연애 본래 하나인 자리에서 현상적으로 여성과 남성 둘로 갈리어 부족하고 모자라 다시금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가 연애입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동성 간의 친구는 같으면서 다른 점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성 간의 친구는 다르면서 같은 점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본연의 나는 몸이 남자이지 남자가 아니며 몸이 여자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우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몸은 내가 살아가는 도구이지 나 자체가 아닙니다. 여성이나 남성의 몸을 받은 것은 현상이나 영혼내고가 업에 의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최선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통해 최선의 배우자를 선택하려면 업장에 의한 자기의 충동이나 욕구불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어변에 끌려 진일보된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같은 운명의 테두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진일보된 운명으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자기의 충동이나 편견, 감정, 스트레스 등 업장을 소멸하여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상대방과 마주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봄으로 알아차려야 조건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진실된 인간이냐, 얼마나 밝은 인간이냐, 얼마나 뜨거운 인간이냐, 얼마나 한 생각을 잡아 돌려쓸 수 있는 인간이냐,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을 비운 자리에 거울처럼 소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 남성을 받아들이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자기의 일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진리가 그러합니다. 우주의 진리 성리는 제로와 일입니다. 오직 하나에 대한 일편단심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축에서 우주의 태도를 이탈하지 않아 편안하고 깨끗하고 당당하여 가성공간에 의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열은 음란성이요 거짓이요 환상입니다. 환상에는 결코 충족과 충만이 없습니다. 연애를 통하여 부부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 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약관계로 전락하여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인생 공부의 중요한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성공적인 연애가 되고 결혼으로까지 꼴이 나려면 내가 누구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사람이 되는 것임을 공감하고 노력하는 도반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부부이면서 친구이고 연인이고 도반이고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 또한 자기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만물의 영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애는 남성과 여성 두 사람이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이요 공부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연애를 통하여 자기의 업장을 소멸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무르익은 인간이냐가 어느 학교 출신이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사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연애를 통하여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찬스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의 완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되어야 사랑을 합니다. 반인반수 상태로는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모든 일상의 관계, 일상의 삶이 모두 수련과 기공입니다. 수련과 기공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수련이고 기공입니다. 봄날 중국으로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있죠.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이고 고추도 여기 있구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인생이 권력 잡고 돈 벌고 그러는 것이 대단한 일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한 끼 식사를 할 때 그 식사가 편안하고 기쁨이 되면 약이 되고 그렇죠.
정치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일독을 권합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바보처럼 가겠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단급여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무성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박수운동 010-992-7766 처음 뵙습니다. 진성준 TV토론 당사자이 민주당에 북한에 물어본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천호선 대변인의 11월 20일 날 최종 결정에 따른 것, 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의 정언, 또 최근에 바로 그제 나온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봤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거짓말로 지금 이 들통이 날까봐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일에게 물어본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실이 뭔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십시오.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가 제 거짓말 이런 표를 썼는데 유승민 후보가 또다시 거짓말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그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그 회의에서 해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영설기획비서관이 그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18일 날 회의에서 해석에서 역시 이 내용을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또 당시의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자자. 네.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미 있으면 그 다음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김만복 원장의 정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김만복 원장의 정언까지도 왜곡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유승민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느껴봤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가 잘못할 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응당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에 대한 경제수단, 그에 대한 문책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걸 갖다가 경찰의 영장 청구권을 주장한 겁니다. 검사하고 경찰하고 동등한 수사기관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부캐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고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부캐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판론이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리는 후보들의 정책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후보자분들 이전에 유념하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후보. 예, 제가 너무나 많이 말할 거리가 생겼는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한국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서 토론 그 말이 끝나고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방금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도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것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시면 해명하십시오. 저 문재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십시오.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는 데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입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제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햇볕 정책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촛불집 때 참석 대통령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건 해명없이 지도자는 이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설령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한 일들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후보께서, 안 후보님께서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 또 이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조금 전에 본인은 제가 당선되고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고 초대 그때는 평양 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전혀 없이 박지원 대표 혼자 이러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유세중 아닙니까? 관중들 다 국민들 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 좋게 유 후보께서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유세 중에 국민들 시민들 계시는 데 앞에서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다 듣는 데에서 박지원 대표가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몰라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평양 대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북한하고
박지원 대표 본인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 옆에 있는 동료분한테 당신은 장관이라 그래요.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실망하시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것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 말씀은 지금 북한과 관계가 언제 개선되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담입니까? 사람은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속도가 변하는 것은 바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그 속도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륙할 때 몸이 밀리면서 변화를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관심 없다가 빼앗겼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데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잘 있는지 항상 사회적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행복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깨어있는 방송,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세나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부정? 입고 걸으면 끝은 참 쉽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아디오지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남자는 허리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는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아디오지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요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완도 황토집 김치입니다. 저희는 광주에서 전통식품 제조업을 하다가 소비자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식품을 제공하고자 내 식구가 전남 완도로 귀촌하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부모님과 동생과 같이 완도에서 황토집을 짓고 황토 공장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된장, 간장, 청국장, 참기름, 기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새로 공장을 지어 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약을 안 쓰고 비료는 생목을 발효시켜서 씁니다. 양념으로 들어가는 너무 좋다고요. 홈페이지는 완도.kr 주문 전화는 010-3114-2274 061-554-2274 우리도 만나고 좋은 거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는 연습 게임을 하고 웨딩 마치 전에도 리허설을 하건만 왜 창업은 바로 실전부터 시작이냐. 이제는 미리 시도해보고 도전하자. 중국으로 진출하기 전 수비간 미리 시도해보는 내 사업. 물류는 어떻게 보내는 건지, 정말 통관이 되는 건지, 진짜 잘 팔리는지, 중국에서 내 요리를 좋아하는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확신을 가지자. 킹스필드가 자신있게 제안하는 차이나드림 익스피리언스. 4월 14일 1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대미문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차이나드림 익스피리언스를 검색하시고 사전 신청하시는 분들께 돌아가는 기획책도 함께 만나보세요.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네, 1교시 교생 선생님 푸르나무님 그리고 민보이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꽃도 많이 피고 놀러 나가고 싶은 마음 부뚝 같으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민보이 학생 너무 기특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전공 교체에서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오직 정치에 관심 있었겠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사실 민주주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하시는 게 중요하지. 네, 민보이님 오늘은 어떤 궁금증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늘 있듯이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를 안심하고 찍어도 되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많이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고민인 거죠. 이제 심상정 후보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으니까 더 지지자도 불안해지는. 이상한 짓이죠. 정체성이 아직 없어요. 저희 지지자로서. 그런 말씀드린 게 그렇죠. 절대악이 거업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재명 지고 정당들이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모든 선거의 기준을 당선과 비당선으로만 보면 지고 정당들의 위치는 계속해서 좁아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민의당이 당선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계층 또는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얻으면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 된다.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나요?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지율을 얻는 만큼 그만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왜곡됐다고 해도 같은 지구 아젠다가 있는데 A라는 지구 아젠다가 있는데 문재인 후보보다 심상정 후보가 셀 수 있잖아요. 사실 심상정 후보가 표현의 비율이 꽤 높거든요. 예상 30도 꽤 나타나면 그 후보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부 참고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그런 표현 드린 적이 있어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표현 합의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촛불 대신에 합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민감해요.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높이가 조건이 지낼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안철수가 높게 올라갈수록 심상정 후보가 되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송한 이 시점에서 나온 여론조사들은 사실상 안철수가 상한가를 치고 지금 떨어지는 조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 심상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렵다고 말씀드린 진짜 이유는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의 어떤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분 지지하시는 입장에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입장이라는 걸 저는 공감해요. 공당의 후보로서는 이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심상정 후보 자체는 사실 결이 가장 비슷한 후보가 문재인 후보잖아요. 문재인 후보 공격보다는 오히려 안철수나 홍준표 공격에 열을 올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얘기가 좀 꼬이긴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뭐 지지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은 투표를 누구를 찍을까요?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면 제가 찍으세요 또는 찍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고요.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다 보면 사실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불안감 느끼실 수 있어요. 일단 여론조사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러 표를 올려놓아서 순하게 만들어 놓고 어쩌면 저쪽에서 조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좀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 찍으라는 우리 어머니한테 말해야 돼요. 어머니 꼭 전화하시고 누구 찍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서 잘 짓겠습니다. 결국은 투표는 셀프. 네, 셀프 투표. 두 번째 질문.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뭔가요? 그 동성애,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공동체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법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우리가 합법화하는 것이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개념화된 수치는 없어요. 여론조사로 정도밖에 나타날 수가 없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수준이라는 말이 따로 사회적 순위라는 뭐냐 100% 공감하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건 없어요. 근데 사회 일반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이건 이제 개념화된 수치라고 따지면 여론조사 정도밖에 없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게 입장을 그렇게 생각해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정 이런 것들에는 100% 공감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당신의 딸이나 아들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주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종류의 소수자든 간에 소수자도 사회 이루니까 같이 안고 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이라는 게 사실 민심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성소수자에 관련된 방송을 내보면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3차 TV 토론회가 있었지요. 추가로 2차례의 TV 토론회가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토론회 성적이 판세에 미칠 여파 저는 썩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선거판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요.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무선전화 조사 비율이 80% 미만인 조사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사는 80.1%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4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42.5%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응답해 1위를, 안철수 후보는 30.4%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5.7%였습니다. 이 같은 비율이 곧 대선 결과라면 두 당은 선거비 보전도 못 받는 대불욕을 면치 못합니다. 또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5.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당선 가능성은 문재인 65.5%로 지난주보다 5.2%포인트 높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고 유무선 RDD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수준이고 응답률은 16.9%입니다. 광고 듣고 팟캐스트 리뷰 추동석 칼럼 김프로이로 들어갑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먹기 좋아? 혼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수치. 홍어! 나도 다이어트. 홍어! 크리모 경비. 홍어! 작은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강렬한 춤?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알싸하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 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신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여 직접 개발한 야채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사의 넓은 동산, 정성농장을 읽은 농부아버지 정렬씨, 자연의 마음을 알고 정성농장을 더불어 이루는 아들 이성규씨, 정성농장 활동은 인사업체에서 모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정의당 의원이 나와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도저도 아닌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토론회에서의 1대4 양상은 집권 이후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의원은 촛불 대통령 앞에서 연설할 때 서로 각자 개최하는 연설에 찬조 연설도 했어요. 서로 했고 또 지난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단일화 합의도 해줬잖아요. 그 단일화 합의문도 있잖아요. 거기에 결선 막상 이제 대선이 시작되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 세간의 비평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 또 심상정 후보고 그 다음에 급격한 또 문 후보의 우클릭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제일 민주당에 서운한 건 뭐냐면 촛불 시위 때도 그렇게 정의당이 농성도 많이 했고 요구도 많이 했고 같은 게 뭐냐면 개혁입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마음만 먹고 거침없는 개혁에 총대를 맺더라면 지금 문 후보 저렇게 고생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국민의당 개혁입법 갖고 합의하자 이러면서 막 일당이 끌고 갔으면 실치만 따라왔을 거고 그때 국민의당 존재감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당 적극 협력했을 것이고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죠. 결국 무릎 꿇었을 겁니다. 탄핵 때 같이 밀린 여론의 그 압박에. 그런데 1월 국회 놀았어요. 2월 국회 놀았어요. 3월 확실히 놀았어요. 그리고 4월 대선 때문에 바쁘다고 국회 열지 말자 그러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촛불 광장에 시민혁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박근혜 탄핵 이거 하나가 촛불 광장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 87년 6월 항쟁이 그게 뭐 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진짜 혁명의 결과는 그 이듬해 있었던 88년 13대 국회에서 50 청문회가 열리고 교육, 언론, 노동, 남북관계 모든 한국 사회의 제도적 업그레이드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90년 초에 3당 합당되기까지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진 한국 사회 거의 혁명적 변화가 13대 국회가 한 겁니다. 사당체제였어요. 그런데 87년 6월 항쟁이 민주화가 아니라 88년 13대 국회의 성과가 민주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혁명이에요. 그러면 87년 이후에 30년 만에 찾아온 2차 혁명이 이상하게 정권 교체 쪽으로는 이거 87년에도 못했던 건 거의 9분선을 넘었는데 이것을 받아안는 제도개혁. 아니 정경유 자근절 안 할 겁니까? 검찰개혁 안 할 겁니까? 이대로 그냥 갑니까? 이걸 다음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국회가 놀아버렸다? 그리고 민주당의 존재감이 사라졌다? 정당 정치가 사라지고 국회가 실종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는 과정으로 황당한 사태가 열린 겁니다. 정의당 시각으로 보면. 그냥 하면 되는데 항상 핑계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어요. 선진화법을 늘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집권당도 갈증이나 하잖아요. 아니 아주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로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시켰어요. 그 순간 딱 멈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대통령 퇴진이나 탄핵도 안 하겠다고 반대
9월에 지금 시각은 8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모든 짓거리 밥 먹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팟캐스트를 듣고 유튜브를 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의 얘기도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은 다른 의견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놓은 구도에서 다 제각기 자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또 내 역할이 있습니다. 복덕방, 부동산, 공인중개사, 부동산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도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내가 곧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는 하나의 님의 분신이라는 것, 내 일이 곧 하늘의 일이고 내가 곧 하늘이고 하나 된 힘이 될 수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개개인이 각각이 다 하늘이 되는, 모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의 그 후천 개벽시대를 여는 절차적인 과정의 하나입니다. 민주주의가 꽃피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서 하나님의 분신으로서 인내천,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